자, 이번에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중요해요. 170, 171쪽이고요. 뭐 책이 없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외 정책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되겠죠. 다른 나라. 근데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라 함은 뭐 중국이나 일본과 관계가 많았겠죠. 근데 이제 이 흥선대원군의 시기, 즉 19세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양 세력들이 우리 아시아, 특히 이제 조선에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이 19세기부터 서양 세력들이 바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식민지도 만들고 뭐 전쟁도 벌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우리 근처에 있는 물론 중국, 일본,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 전 세계 어디에 떨어지는 나라와도 다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바로 이 19세기가 가장 19세기, 20세기가 이제 가장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역사를 이해할 때 조선, 그 다음 중국, 일본 뭐 이 정도에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세기의 먼저 배경을 보시면 먼저 19세기 배경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서세동점이죠. 서세동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제 이 서양 세력들이 바로 이 아시아를 점점 점령해 가고 있는 이런 시기다. 서양 세력이 아시아를 쳐들어오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용어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선생님도 방금 서세동점을 까먹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사회 공부를 한다는 게 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외워야 돼서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까먹을 때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한다 뭐 이런 의미로 외워두면 이제 까먹지 않겠지.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서양의 배들이 나타난다. 서양의 배들을 뭐라고 불러? 이양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들이 바로 노리는 것은 관광 온 게 아니겠죠. 놀러 온 게 아니야. 바로 무엇을 요구하는 거야? 통상을 바로 요구한다 라는 것이죠. 통상을 요구해 주로. 이 서양인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싸우자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먼저 통상을 하자, 교류를 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서양 세력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서양 세계에 아주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말해서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혁명이라는 건 엄청 큰 변화라는 뜻이고, 산업,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공장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가 발명되고 이 공장에서 그러면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내는 거지. 이걸 바로 대량 생산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연필, 장인이 하나하나 만들면 가격이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연필을 빡빡빡빡 만들어내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연필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여러분이 입고 있는 팬티 맞아요? 공장에서 하루 종일 돌리면 막 몇천 개, 몇만 개, 몇만 장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런 시대로 변화했던 것이지. 그러면 이 서양 세력들은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인 부유, 맞아요?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낸 거지. 근데 이거를 자기들 땅에서만 팔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죠. 뭐가 부족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팬티를 1000장을 만들었어. 공장을 세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학교 학생은 200명밖에 안 돼. 그러면 200명한테 5장씩 팔면 1000장이네. 그치? 근데 하루에 1000장을 만들어. 한 달에 만들면 3만 개야. 근데 팬티를 무슨 5장 정도, 뭐 10장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지. 팬티를 뭐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 있나? 그치? 결국 물건이 남게 되잖아요. 그치? 공장에서 물건을 계속 만드는데 팔 데는 없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서양 세력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시장을 개척하는 목적이 가장 강하죠. 즉 이 물건을 뭐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는 뜻이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맞아? 이거 가만 놔두면 뭐해? 이 팬티 만들어 놓은 거 팔아야지. 그러니까 결국 뭘 요구한다? 통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야 자기들이 이득을 볼 거 아닙니까? 맞아요? 대신 팬티를 조선에 팔고, 예를 들면 조선에서 나는 귀한 뭐 도자기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인삼이나 이런 거 받고 가면 자기들한테 훨씬 이득이잖아. 맞아요? 왜? 팬티는 계속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 것들이 바로 서양이 원하는 것이었겠죠. 그 다음 또 이 당시 시기는 바로 서양이 이 식민지를 아주 많이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식민지를 만들면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식민지 사람들한테 팬티도 팔아먹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 있는 자원도 좀 빼앗아올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던 시기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조선까지 이 서양인들이 나타나느냐,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맞서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당연히 이런 수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펼치겠죠. 자,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펼쳐.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흥선대원이라는 인물은 조선사회를 바꾸고 개혁하려는 인물임은 맞으나 한계점이 뭐라고 했죠?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조선 왕실의 사람, 유교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봉건, 그러니까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신분제도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유교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또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고, 다른 말로 하면 또 뭐 척화 정책이다, 또는 뭐 쇄국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용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용어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조선이 어떻게 대외 정책을 펼치게 되는지 서구 열강, 서양 열강들, 강한 나라들의 침입과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벌어지게 되는 사건은, 자, 이제 사건의 순서와 이 결과들을 조금 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흥선대원군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병인년에 있었던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 자, 병인 박해 몇 년이냐면요, 1866년입니다. 자, 연도는 이따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병인 박해입니다. 자, 병인 박해는 바로 무엇이 원인이 되냐면, 바로 이 천주교인들, 이 천주교를 조선사회에서 박해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박해했다는 것은, 박해라는 용어는 종교를 탄압하는 것을 바로 박해라고 이름을 붙여요. 천주교가 바로 널리 조선사회에서 퍼지거든요. 왜?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고, 그치? 보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기댈 곳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종교에 기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이 천주교가 퍼질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바로 이런 것들을 펼쳤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신자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천주교를 조선사회에서 이제 뭐랄까, 자기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 먼 프랑스에서부터 우리 조선까지 배를 타고 걸어서, 그 다음에 심지어 또 조선을 들어올 때 너무 외모가 다르니까 막 그 옷을 조선인 뭐 선비들의 복장으로 막 갈아입고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흥선대원군이 이 천주교를 박해하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양반들이 흥선대원군을 굉장히 비판하고 싫어했다고 했죠. 이건 이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맞아요? 왜? 서원 철폐해버려. 맞아? 경복궁 짓는다면서 양반들 무덤에 있는 나무 뽑아가 버려. 그 다음에 갑자기 양반들한테 호포제라면서 세금 내라고 그래. 맞아?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굉장히 흥선대원군에 대한 반대가 심했겠죠. 양반들 사회에서. 근데 이 양반들 사회에서 하나의 소문이 도는 거야. 흥선대원군이 부인이 천주학쟁이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부인도 천주교를 믿는다는 소문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그러면 저 서양의 종교인, 유교가 아닌, 우리 조선의 유교가 아닌 천주교를 믿는다는 거야?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죠. 실제로 흥선대원군의 부인도 이런 천주교 모임에 나갔던 걸로 보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흥선대원군도 맨 처음에는 죽이지 않아요. 뭐 이 사람들 갑자기 죽일 일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요. 뭐 얼마나 퍼져나가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흥선대원군은 여기서 본인들이 이용해보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프랑스였어. 프랑스. 자, 그래서 이 프랑스인들의 주목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누가 이제 점점 조선에 압박을 가해오냐면 바로 러시아였거든요. 러시아. 이 러시아가 계속 압박을 해오자 조선한테 중국에서, 왜냐면 이 러시아가 중국의 영토를 빼앗아 가지고 연해주를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큰 나라는 중국인데 이 중국이 러시아한테까지 져가지고 땅을 빼앗겼다 라는 것을 본 흥선대원군은 이 러시아 세력을 막기 위해서 중국은 이제 좀 약해졌다는 걸 봤으니까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이지. 바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바로 이 프랑스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 거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를, 천주교를 퍼뜨리러 온 거지 이런 정치를 하러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된 양반들,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를 따로 만났다더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천주학쟁이다. 아니 지금 왕의 아버지가 천주교를 믿는다. 이런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흥선대원군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것이죠.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왕실이고 왕의 아버지야. 유교를 믿는 나라의 왕의 아버지가 천주교를 믿는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니 흥선대원군은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는 것이죠.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흥선대원군도 일단 위기가 찾아와. 또 두 번째로는 이 천주교인들이 바로 믿는 천주교라는 종교가 갖는 유일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믿지 마라는 거지. 그래서 천주교인들 중에서 바로 조선, 유교 사회인이 조선 사회에서의 제사는 조상님을 모셔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잖아요. 이런 제사를 우리는 지낼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장례식.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조선사회는 몇 년 동안 제사를 지내야 돼? 아버지 무덤 옆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3년 동안 아버지 부모님의 돌아가심을 슬퍼해야 돼요. 엄마의 돌아가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다 이거지. 이게 유교사회의 논리야. 근데 이제 천주교 중에서 나는 조선식으로 제사 지내지 않겠다. 천주교식으로 제사 지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바로 양반 세력들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그동안 유교사회에 살아왔던 백성들조차 이 천주교를 이거 뭐야 서양 앞잡이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여론이 바로 엄청나게 거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일어나면서 결국 흥선대원이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처형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병인 박해가 되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결국 수많은 천주교인들과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를 결국 처형해버려? 프랑스 선교사도 9명이나 결국 처형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데려와서 목 잘라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때 죽인 천주교인도 숫자를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 8,000명 정도를 죽였다고 해요.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8,000명, 프랑스 선교사, 프랑스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 9명 처형해버리는 거죠. 사람의 목숨이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인다는 건 되게 잔인한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한 줄로만 생각해 볼 건 아닌 것 같아. 그지? 종교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 그다음 또 이 프랑스 선교사들도 자기의 고향 프랑스를 떠나서 정말 먼 길을, 그 당시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와가지고 그들이 어쨌든 붙잡혔어. 그래서 자기가 믿는 종교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이미 죽는 거잖아. 그거를 부정하지 않으면 뭐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하지만 그들은 끝내 그걸 거부하고 그냥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인 거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역사를 배우면서 생각해 보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병인박해 결국 원인이 돼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바로 뭐가 일어나겠어요?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네? 여러분이 프랑스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맞아요. 자, 요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벌어지는 사건 반드시 중요해요. 자, 별 2개. 병인박해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사건 바로 3번이야. 자, 요 사이에 일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어쨌든 병인박해랑 연결하면 당연히 바로 쳐들어와. 이게 바로 뭐야? 병인년에 있었다 해서 병인양요야. 병인양요 마찬가지로 바로 쳐들어와. 병인년 똑같잖아. 1866년이겠지. 당연히 병인년에 누가 쳐들어오겠어 얘들아? 프랑스지. 왜? 프랑스인 선교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바로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명분이 참 좋지. 왜? 우리 프랑스 사람 조선 니네 함부로 죽여. 이게 가장 좋은 명분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뭘 요구할까요? 계속 통상을 요구하겠죠.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죽은 것도 하나의 명분이고, 두 번째로는 야 니네 우리 죽였으니까 배상하고 우리랑도 교류해 이제 라는 거지. 그래서 군함을 이끌고 바로 강화도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서양 세력들은 무조건 어디를 쳐들어와? 강화도를 쳐들어와. 강화도는 왜 그러겠어요? 강화도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조선의 문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에서 치열하게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양헌수 장군의 정족산성. 이런 게 보기로 나오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한성근이라는 장군의 문수산성.
자, 이제 이런 곳에서 조선군과 프랑스군의 바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군이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프랑스가 결국 퇴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프랑스군이 철수합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좀 그런 게 프랑스군이 조선군을 못 이겨서라기보다는 조선에게 프랑스는 얘네를 꼭 이겨야 되겠다. 막 이런 뭐랄까 절박함? 아니면 뭐 진짜로 막 침략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 왜냐면 너무 쉽게 철수를 하니까. 그치? 왜냐면 프랑스는 이미 전 세계 곳곳 뭐 아프리카 그 다음 프랑스가 뭐 베트남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조선에게는 크게 좀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프랑스가 퇴각하고 물러났다 해서 막 전투를 막 이수진 장군처럼 승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프랑스 철수하면서 그냥 철수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털어가는 거죠. 이 당시 강화도에 바로 외규장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외규장각은 굉장히 많은 왕실들의 그런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였어요. 바로 여기 있는 창고들을 도서들을 약탈해 갔다는 거지. 이 약탈된 도서들 마찬가지로 이때 뺏어간 거 1866년에 뺏어갔는데 100년이 뭐야 한 150년 동안 프랑스에 있다가 이제 2011년에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은 것도 근데 영구 임대 다시 우리나라한테 빌려준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외규장각들의 도서들을 약탈해 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전쟁이다? 병인 양요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서양 세력의 침입을 한번 겪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싸웠고 물러났잖아요. 약간 자신감이 생겼겠죠. 맞아요. 우리 조선도 서양 세력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흥선대원군이 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터지는 사건이 하나 또 발생하는데 이 병인년에 이 서양 세력들이 이 조선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생겨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벌어지는 사건은 바로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너럴 셔머노는 186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알겠죠? 자,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어느 나라 배인 것 같아요? 바로 미국의 상선이었어요. 상선. 그러니까 군함은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의 상선. 그러니까 교류를 하자고 하는 배지. 이 배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 대동강이라고 하는 평양 앞에 있는 강이 대동강인데 이 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뭘 요구해? 바로 통상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바다 앞까지 갑자기 우리 저기 앞바다에 지금 아니 앞바다가 아니지 앞강에 서양배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보고 교류하재.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쵸? 당연히 거부하겠죠. 수교를 거부합니다. 평양 감사가 왕의 명령도 없이 나 홍선대원군 수교 허락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홍선대원군 제끼고 맘대로 내 맘대로 수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반역죄가 되는 거잖아. 수교를 거부하니까 바로 이 제너럴 셔머노의 선원들이 막 관리를 납치하고 막 횡포 부리고 막 약탈해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라는 인물이 바로 이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워버리고 미국 선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배를 불태워버리고 이 선원들도 결국 워낙 행패를 부리니까 처형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또 원인이 돼가지고 사건이 벌어지겠죠. 맞아요. 자, 아까 누구 배라고 했지? 미국의 배라고 했지. 맞아요. 미국의 배니까 미국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지겠죠. 그게 바로 네 번째로 벌어지는 다섯 번째다. 신미양요.
신미년에 일어난 사건이라 신미양요입니다. 1871년이에요. 이제는 이런 연도 조금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신미양요니까 말 그대로 뭐야? 신미년이라 신미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미국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누가 쳐들어온다고? 미국. 알겠지? 자, 미국 역시 어디로 쳐들어와? 강화도로 쳐들어와. 자, 이때 마찬가지로 조선은 흥선대원군은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미국인들하고 협상해라가 아니라 맞서 싸워라. 맞아요. 계속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장군들이 바로 이 신미양요 때 이 강화도에서 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 장군이냐면 어제연 장군입니다. 어제연 장군이 바로 광성보라고 하는 곳에서, 광성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이미 서양 세력들이 강화도로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화도에 약간 군사 진지를 쌓아요. 그리고 대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배나 이런 것들이 오면 맞서 싸우려고 한 거죠. 그곳이 바로 광성보입니다. 자, 전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신미양요 뭐 미스터 선샤인 쳐보세요. 그러면 그 드라마상에 잘 나와 있어요. 미국은 이미 1870년 정도 되면 이미 자기들끼리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자기들끼리 전쟁을 많이 해서 굉장히 그런 훈련도 잘 돼 있고 실전 경험도 풍부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무기부터가 무엇보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끌고 온 군함에서 쏜 대포는 조선군의 광성보에 와서 펑펑 터지는 그런 대포예요. 그 대포알이 땅에 화약이 팡 터지면서 말 그대로 수많은 파편으로 조선군 군인들을 죽이는 거죠. 반면에 조선이 갖고 있는 대포는 그런 쇳덩이들을 날려보내서 배를 충돌시켜서 부수는 굉장히 그런 옛날 구식 형태의 대포였어요. 일단 대포가 사정거리도 더 짧았어요. 그래서 미군의 배에서 쏴버리는 그 대포에 다 맞고, 조선군이 쏘는 대포는 미군의 배에 가서 맞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정확도도 훨씬 떨어진 그런 대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 차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가지고 온 총은 계속 연발 사격이 가능한 그런 총이었어요. 말 그대로 땅 총알 넣고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는 그런 총이었어요. 하지만 조선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화살이거나 아니면 화승총이라고 부르는 총이었어요. 화승총은 먼저 화약 넣고 그 다음에 총 앞에다가 구멍에다가 구슬을 넣고 그걸 또 눌러주고 그다음 불 붙이고 쏘고, 한 발을 쏘는데 숙련된 사람도 뭐 한 1분에 한 발 쏠까? 이런 정도의 총. 하지만 미군이 가지고 있는 총은 뭐 한 1분이면 뭐 최대 뭐 12발, 15발 막 이렇게 쏘는 총이니까 뭐 쏘는 속도에서 이미 상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화승총의 결정적인 단점, 총알 넣고 화약 넣고 총알 넣고 그걸 다져줘야 돼. 누워서 엎드려서 쏠 수는 없는 거잖아. 결국 장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난 사이에 바로 총 맞으면 죽는 거예요. 전력 차이가 너무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미군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조선군의 무기는 약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총알은 훨씬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군은 이때가 더운 여름쯤이었던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총알을 막기 위해서 옷을 뭐 한 7, 8겹을 굉장히 껴 있습니다. 송옷을. 그걸 입고 있으면 총알이 안 뚫릴 것 같아서. 얼마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거고 더웠을 거고 공포스러웠을까. 하지만 조선군은 끝까지 싸웁니다. 단 한 명도 항복한 사람이 없었다고 미군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싸웁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처참한 패배를 하고 거의 전멸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전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결국 어재현 장군이 갖고 있던 장군 깃발인 이 수자기, 이거는 이제 장군 깃발입니다. 이 수자기도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있죠. 나중에 돌려받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군이 어재현 장군의 수자기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가 2007년에 다시 장기간 빌려준다는 형식으로 다시 돌려받긴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미군이 광성보를 점령하고 강화도를 점령했죠. 그러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겼으니까 이제 조선이 우리한테 협상하러 오겠지. 우리랑 수교하러 오겠지. 그 다음 제너럴 쇼모노 불태운 거, 미국 사람 죽인 거 사과하러 오겠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와, 안 와? 안 와. 이상하다? 그리고 좀 보내서 알아봤어. 그랬더니 뭐래? 우리는 전쟁에서는 졌지만 진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버티겠다는 거야. 수교를 여전히 거부하겠다는 거지.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전쟁에서 지기는 애인데 진 게 아니래. 미국 입장에서 이제 황당한 거지. 맞아요? 흥선대원군은 역시 수교할 생각이 1도 없었던 거지. 뭐 싸울 그게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어. 미국이 정말 그냥 물러날 거라고 생각한 건가? 아니면 뭐 시간 끌기를 한 건가? 그것까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다. 근데 실제로 미국이 철수해버려. 미국 애들도 그냥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이긴 이겼는데 조선 애들 항복하러 안 온다는데요? 수교 안 하겠다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지. 그리고 미국은 어차피 전쟁을 길게 할 생각은 없었던 거야. 왜? 미국 역시 가지고 있는 식민지나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 이미 바로 미국은 이미 일본하고 수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 조선 뭐 그렇게 큰 관심 없어. 그래서 결국 철수해 버립니다. 미군, 프랑스에 이어 미군까지 철수하자 흥선대원군 봐라, 우리가 수교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저들은 오랑캐들이, 서양 오랑캐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승리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게. 그러고 나서 결국 전국 각지에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척화비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 비석이나 비석 사진이나 비석의 내용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척화비의 내용은 결국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을 새겨놓은 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종로나 전국 각지에 이 비석을 세우고 이 비석의 내용이 바로 서양과 교류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런 문구를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서양과는 교류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안타깝죠. 병인양요, 심의양요는 승리한 게 아니었잖아요. 조선이 더 발달된 기술이 있었고 더 뛰어난 뭐 제도나 문물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었죠. 조선 군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희생을 했고, 그리고 이미 이 전쟁에서 조선은 두 눈으로 봤단 말이야. 조선의 무기와 서양의 무기는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전투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척화비를 걸었다. 흥선대원군은 조선 안에서 서원을 철폐하거나 호포제를 실시하는 등 개혁에는 앞장선 인물은 맞았으나 이런 세상이 변해가는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부족해 보였던 것으로 보이죠. 이런 말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미 중국이 프랑스랑 영국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점령을 당하고 조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 이미 1842년에 난징 조약이 이미 맺어져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에 의해서 중국까지도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미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야. 그걸 과연 흥선대원군은 몰랐을까? 알고 있었을 거야. 한 나라의 그래도 지도자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좀 더 위기감 있게 보고
아, 이게 서양 세력들이 만만한 세력이 아니고 우리도 빨리 무기를 바꾸든지 그럼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회를 막아버리는 거지. 다른 아무도 못 오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 조선의 그런 근대화라고 하는 것을 시간을 너무 늦추게 되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도 많죠. 또 한편으로는 흥선대원군이 결국 뭔가 서양 세력에 비해 뒤처져 있는 조선의 침략당하는 것을 조금 더 늦추게 하고 막으려고 노력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평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흥선대원군이 이런 척화비를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지금 여기 4번이 아니라 이거 5번이라고 고치고 또 4번이라고 썼네요. 5번입니다. 신미양요가 이제 5번이고 4번이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의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언제 일어나냐면 1868년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건 뭐냐면요, 바로 독일인이야. 독일인이 바로 남영군이 바로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려고 했던 거야.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무덤을 파서 아버지 시체를 가져간 다음에 이걸 빌미로 교류하자는 조건을 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실패. 왜? 갑자기 나타난 서양인들과 왜 모르는 애들이 갑자기 저 남영군 무덤으로 가서 막 파헤친다는, 지방 사람들이 반대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지역 주민들이 항거하면서 실패한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조선은 엄청난 유교 사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무덤 옆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3년상을 지내는 나라에서 독일인, 서양인이, 그것도 그 나라 조선인의 가장 최고 지도자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에 파헤쳐가지고 시신을 훔쳐갈려 했다. 이거는 정말 뭐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지금 봐도 잘못된 일이고, 하지만 또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봤을 때는 정말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통상 수교를 거부하게 되는 또 다른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핵심 개념 확인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말해보세요. 1866년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도가 처형된 무슨 박해가 일어난다? 무슨 박해? 병인 박해. 그치? 잘했습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땡땡호가 평양에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며 횡포를 부렸다. 제너럴 무슨 호? 제너럴 셔먼호. 미국에 배웠다고 했지. 다음 평양 감사 누구의 지휘 아래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바로 박 교수. 이 박 교수는 연암 박지원, 열아일기를 쓴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박 교수의 손자인가 뭐 아들인가 누군가 해간 나중에 또 괴화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 교수가 또 너무 보수적인 인물만은 또 아닙니다. 그런 개화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평양 감사로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거 무슨 전쟁? 병인 양요. 너무 쉽죠?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강화도에 어디에 있는 도서들을 약탈해 갔다? 왜? 규장각. 1868년 독일 상인 누구? 오페르트. 그치?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다. 이것이 또 흥선대원군을 엄청나게 빡치게 만들면서 결국 척화비,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더 강화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했죠. 신미양요 때 광성보에서 싸운 장군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광성보 어제연. 아이고, 광성보 어제연.
되겠죠. 이렇게 항전하였으나 패배하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도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책이 없으면 잠깐 멈춤해놓고 빈 공책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꼭 선생님이 풀이 영상을 봐주세요. 자, 멈춰놓고 푸셨죠? 다음 문제. 멈춰놓고 푸셨죠? 다음 문제. 자, 멈춰놓고 푸셨죠? 자, 자기가 공부가 잘 됐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뭐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다음 보기를 통해서 다른 것들도 같이 공부하는 거야. 자, 해볼게요. 자, 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럼 이게 어떤 상황과 어떤 시기였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모인 원납전. 자, 원납전 배웠던 기억나네? 종신들이 보조한 돈도 몇만 냥이 넘는다고 한다. 도성의 백성들이 원납한 것도 이러하다고 하니 지방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서 어찌 그와 다를 리 있겠는가. 의정부에서 전국 각지에 공문을 보내어 모든 마을의 부유한 백성들이 일일이 잘 알려주도록 하라. 뭔가 이거 삥 뜨는 것 같죠? 원납전 바로 누구 시기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바로 보자마자 눈치채야지. 흥선, 대원, 군의 시기다. 바로 뭘 짓기 위해서 이 돈을 걷고 있었던 거야.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였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흥선대원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죠. 바로 여기 답이 딱 있네요. 여기 몇 번이야? 5번. 됐나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원납전을 걷는다든지 같이 기억해놔야겠지. 원납전, 당백전, 그치? 그 다음 백성들을 동원했다. 이런 것들 함께 다시 복습해 놓으면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에서 4번도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속대전은 바로 누가 만든 거냐면 영조. 영조가 속대전을 편찬해서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사군 육진 누구 때야? 여기 세종대왕 때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훈민정음도 세종대왕 때. 강동 육주는 언제야? 고려시대 서희의 외교 담판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거지. 자, 결국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2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자, 이 시기를 잘 알아야겠죠? 이것이 당백전일세. 우리가 사용한 엽전 한 입이 100배에 해당한다는데 실제 가치는 훨씬 못 미치네. 그치? 당백전 나왔잖아. 이 당백전 남발로 물가가 크게 올랐다. 그치? 백성이 매우 어려워한다.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4번 그치? 경복궁 중공공사에 동원되는 농민 흥선대원군 시기에 보기를 골라주면 되겠죠. 자, 1번 원의 공료로 끌려가는 여인. 원 하면 어느 시기야? 고려의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지. 그래서 공려, 공려하면 고려시대다.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있게 되는 일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식민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는 헌병경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 너무 쉽지?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다니까. 3번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흥선대원군 고종의지기로 실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이 추진했던 정책을 조명한다.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체제 재정비, 민생 안정과 국가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걸 봐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일까? 1번이잖아요. 서원 철폐. 흥선대원군 하면 서원 철폐다. 그치? 세금을 면제받고 백성을 수탈하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모이는 근거지였던 서원을 철폐했으니 양반들이 반대하는 그림이 나와야지. 알겠죠? 네. 배제학당은 나중에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설립한 근대 교육기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신교에서 만든 근대적인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배제고등학교 이렇게. 알겠죠? 탕평비 건립을 바라보는 거. 탕평비는 누구예요? 영조죠. 영조. 이때니까 아니지. 만민공동회는 나중에 독립협회가 주도한 그런 토론회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니죠. 다음 4번 밑줄근 이 사건의 배경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양헌수 장군, 종족산성, 프랑스 나왔네요. 그쵸? 이걸 뭘 의미하는 거야? 병인 양요네요. 병인 박해가 일어났다. 배경으로 옳은 것이라 했으니까 정답 몇 번? 병인 박해. 맞아. 병인 박해가 있으니까 병인 양요가 일어났다 라는 것이죠. 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러시아가 조선과 비밀리에 수교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자 러시아와 대립하던 영국이 1885년 러시아의 남쪽 남하를 막는다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다. 이건 나중에 188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 했다. 이거는 나중에 척화비를 세우는 배경이 된다 했지. 서인정권의 친명배금은 병자호란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어야 되지. 다음 5번 밑줄근 이 사건. 이곳은 어제현 장군의 생가입니다. 그치? 미군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한때 광성보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신, 미, 양, 요죠. 정답 몇 번? 2번이죠.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빌미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자, 삼국간섭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지금은 들어만 놓으세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중에 결국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나중에 요동반도를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줘.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그래서 일본을 압박한 걸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거고, 운요의 초지진 공격은 나중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이겠지. 제밀포 조약은 나중에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때 설명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기에 다른 내용들이 섞여 나오니까 선생님이 같이 알아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6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때에 이르러서 돌을 캐어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척화비. 맞아요. 척화비를 세우게 된. 일본군 초지진 공격 아니지. 이거 강화도 조약. 영국군이 거문도 점령? 이거 아니지. 그치? 미국 함대가 광성보를 함락시키고 양원수가 프랑스를 물리친 이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가 배경이 되어서 이 척화비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패배했지만 진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디글리얼이니까 5번이 되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방학에도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하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니까